예, 안녕하십니까. 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2월 1일 날 야인시대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하나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할 것. 어떤 거냐면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 보지 않을 때가 그때가 주식을 사야 할 때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최고 하저로 올리는 순간 그때가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그래서 대다수의 그 선택에 따라가는 매매는 성공할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가 매수할 때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좋다고 할 때가 그때가 매도할 때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그때가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입니다. 꼭 이 내용을 맹심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크게 나눌 때 가치주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성장주가 있습니다.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는 가치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가치주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 때는 성장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주를 배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성장주를 배팅할 것인가? 제가 이 답은 저는 균형 잡힌 식단, 그러니까 식단이 균형 잡히려면은 저는 이런 행태, 가치주에 배팅을 한 40% 정도 배팅을 하고 그 다음 성장주에 배팅을 한 60% 정도 하면 저는 균형이 잡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치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가치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과연 가치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낙폭과대주는 어떤 것이 낙폭과대주인가? 낙폭과대주의 조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나와 있는 가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거냐면 가치주라는 것은 기업의 규모나 역사, 이게 나오는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상장된 기업이 그런 것은 가치주가 아닙니다. 재작년에 상장된 기업은 가치주가 아니에요. 가치주는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상장된 지가 10년 또는 15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정도 돼야 이게 가치주입니다. 가치주의 조건이 이게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점유율이 업종 대표주가 돼야 됩니다.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이면 화학의 업종 대표주, 조선이면 조선의 업황 대표주, 건설이면 건설주의 업황 대표주, 철강이면 철강의 업황 대표주. 그러니까 그 분야에 그 업종의 시장 점유율이 1이나 2가 돼야 가치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로
현재 시장에서 가치주라고 하면 적어도 PBR 자체가 있잖아요. 요 PBR이 적어도 0.5배 이하여야 됩니다. 0.5배 이하 또는 0.5배 수준에 있든지 또는 0.4배, 0.3배, 0.2배 요 정도 있어야 가치주의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보시면 반드시 흑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 적자 기업이 가치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낙폭 가대주 중에서 적자인 기업은 낙폭 가대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치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적자 보는 기업이 어떻게 가치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업종의 업종 대표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PBR이 0.5배거나 또는 0.5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흑자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치주입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요. 시세가 높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변동성이 적어요. 등락폭이 이렇게 적다는 뜻이에요. 등락폭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등락폭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세가 제대로 딱 평가받으면 경기가 딱 좋아지는 무렵에 딱 접어들게 되면은 수익의 잠재력이 높은 종목이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치주들은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이 있죠. 보통 투자 금액이 5억에서 6억, 7억, 8억, 9억, 10억, 뭐 20억, 30억, 40억 정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가치주에 배팅을 합니다. 성장주에 배팅 안 합니다.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거의가 가치주에 투자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가치주 종목을 제가 오늘 코스피의 한 종목과 코스닥의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현재 포스코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상장된 지가 언제 상장이 됐냐면 1988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상장이 됐죠. 1988년도니까 지금이 2016년이잖아요. 역사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적자가 아니죠.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로 놓고 보면은 제가 추정한 건데 2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PBR이요. 0.35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PBR이 0.35라는 것은요. 배팅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오늘 포스코의 종가가 17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예전에는 포스코가 시가총액 랭킹 2위였습니다. 2위. 삼성전자 다음에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포스코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몇 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냐면 18위입니다. 18위. LG생활건강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SK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LG생활건강이 포스코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5천원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PBR이 지금 0.35배 수준이라는 거. 그 다음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철강 대표 업종으로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55.8%를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죠? 이 조건에 지금 해당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이 가치주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 포스코는 최근에 보시면 포스코는 지금 중국의 요 철강제 가격이 조금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지금 철강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톤당 한 $40 위로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 업체들도 구조조정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스코가 그전에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포스코의 계열사를 정리한 걸 보니까 11개를 매각을 했고요. 4개를 합병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자회사 11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제가 예상하는 대로 올해는 35개의 계열사를 또 추가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포스코는 몸집을 굉장히 지금 슬림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전엔 덩치가 워낙 컸는데 지금은요 상당히 많이 자회사를 다 매각하고 지금 몸집을 슬림화하고 있다는 사실. 포스코는 그래서 제가 코스피의 최고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조금 크신 분들은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내가 얼마 수익을 챙기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뒤를 내가 내다보고 배팅하실 분들은 포스코가 17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다운이 되면 저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 PBR이 0.35배는 배팅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의 현재 오늘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자, 최근에 날짜별로 보시면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4일, 1월 18일, 1월 22일, 1월 22, 1월 25, 1월 26, 1월 27, 1월 28 기관들이 배팅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이 순매수한 게 거의가 1월 달 한 달 동안에 단 3번만 빼고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2008년도에 저점이요 23만 4천 원이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가장 낮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3만 4천 원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1월 달에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의 주가가 15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요 주가가 40%를 더 빠져있는 가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자, 포스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코스닥에 제가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와 있는 성강밴드입니다. 자, 조건에 합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성강밴드는 2001년도에 상장이 됐습니다. 코스닥 종목이죠. 상장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죠. 240억 정도를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염새 부분에서는 국내 독과점 상태입니다. 간 이염새. 지금 간 이염새가 성강밴드가 간 이염새 쪽으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65% 가까이 됩니다. 태강하고 거의가 같은 태강이 그 아래고요.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 다음 현재 지금 PBR이 0.5배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0.5배 조금 높은 가격인데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을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금을 500억을 딱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 유행자산을 보시면 유행자산의 가치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2600억 정도가 돼요. 쉽게 말하면은 건물하고 토지만 팔아도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시가총액보다도 건물하고 토지의 가격이 더 많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종가가 8,560원이죠. 이 주가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따라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8,560원의 주가 딱 무너지면 8,000원 가까이 내려오면 배팅이 되는 겁니다. 올려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이든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올려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8,000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배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재 성강밴드의 현재 이치는 어느 이치에 와 있는가?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도에 성강밴드가 주가가 최저점이 7,85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보시면 지난 12월 달에 작년도 12월 달에 주가가 7,39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거의가 일치한 가격대에 와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기다리면 저는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오늘 코스피의 포스코 그다음 코스닥의 성강밴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 우리 전 소장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 변함없이 시장을 설명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감을 잡고 어떤 쪽 섹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한번 보시죠. 네. 자, 대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번 주에 그 캘린더 하고요. 그 실적 발표 일정,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항상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측이 있죠.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 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캘린더 한번 보시죠. 이번 주는 딴 거 볼 건 없습니다. 미국의 지표만 보면 되는데 주 후반에 실업률권 관련해서 고용 지표가 있고 주 초반에 주 중반에 ISM 제조업 지수하고 비제조업 지수 있죠. 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중요한 건 없고요. 자,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아마 이제 예상됐던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보다 좀 떨어져서 나오지 않겠나. 되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일경이죠. 3, 4일경에 네, 3일경이네요. 예. 미국 시간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일 새벽이 되겠죠. 1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떨어져서 나와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제조업 지수는 그래도 서비스업 지수가 괜찮다. 제조업 지수가 낮은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비제조업 지수가 높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좀 합리화하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같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상 기대치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이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저지될 것이다. 이런 플러스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 경기가 아직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약점도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가 실업률권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실업률은 일단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보다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있어요. 네. 한번 보면은 다음 페이지죠. 네. 다음 페이지에서 네. 자, 이제 화장품 쪽이 조금 올리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내일 발표가 있을 거고요. 예,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춘절권 때문에 좀 시세를 내는 것 같은데 기대치보다 얼마나 낮으냐 높으냐 좀 보셔야 되겠고요. 좀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SK텔레콤, 롯데케미칼. 근데 시세들이 요즘 좀 떴죠. 대부분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를 보시는 관점은요. 기대치보다 높으냐 낮으냐. 네, 그걸 보시고 주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실적 기대치가 높고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미리 올라버렸으면 분명히 이제 호재 나오면 밑으로 밀립니다. 요 두 가지 포인트로 보세요. 가격하고 기대치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요게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주요국의 정책 공조죠. 네, 정책 공조입니다. 그게 제일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요국의 정책 공조는 위기 때마다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지연시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22는 추가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은 유동성을 좀 풀고 있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들이 꼭 어떤 시점에 나오냐? 바로 이렇게 위기 때 나온다는 얘기죠. 위기 때 나온다 이겁니다. 네. 자, 이전에도 그러한 건이 있을 때 되게 이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많이 밀면 알아서 정책 공조가 나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건이 나왔다는 거. 저점에서는 정책이 반드시 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매도가 계속 나왔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들어왔고, 사실 사우디나 중동 쪽의 자금이 매도가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우디뿐 아니라 영국의 그 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영국 얘네들도 되게 좀 투기적인 그런 측면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바로미터. 그러니까 중동은 매도 대금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영국에서 주가 급락시마다 들어왔던 사례가 있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봐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코스피와 영국연계 자금 순매수 동향. 주가가 밑으로 회색선이죠. 밀릴 때마다 들어왔죠. 영국계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그럴 개연성이 있다. 물론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까지 가세화가 된다면 괜찮다는 거죠. 다만 요즘 추이를 보면은 좀 강도는 미약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달러화로 볼 때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다. 그 부분 제가 지적드렸죠. 파운드화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운드화로 볼 때도 이런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주요 주식시장 수익률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번에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좀 덜 내렸죠. 아무래도 크게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덜 내리는 거죠. 대신에 크게 오를 때 덜 오르는 좀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 시장은 좀 안정이 된 측면들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도 D 플러스 30일까지는 하락했다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크게 치고 올랐죠. 이번에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네. 하지만 환율이라든가 외인 매수 그 두 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체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 이제 관건은 이제 뭐가 되겠느냐 그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관건은 역시 환율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율의 약세가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좀 진정이 돼야 돼요. 수출업체로 봐서는 조금은 좀 마이너스다 하더라도 워낙 강세가 좀 2004년 빨간 선이죠. 2004년처럼 좀 안정이 되면 그때는 어때요? 외인 자금이 들어오죠. 워낙 약세에서 강세로 될 때 외인 자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차익 위에서 어느 정도의 워낙 강세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정도로 돼야 과거 2004년처럼 주가는 터닝 포인트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외인의 매수세입니다. 그죠? 네,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외인이 좀 입지를 좀 하네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856억,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318억, 선물에서 한 752억. 자, 요 정도로 약간의 매수를 합니다. 물론 기관은 좀 주춤합니다만은 이렇게 외인이 입지를 하는 거는 좋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중동계 자금 순매도가 좀 잦아들어지고 영국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기미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아직 강도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순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매수하고 환율이 중요하다. 두 가지를 앞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과 지수의 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ISM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ISM Manufacturing Employment, 이게 ISM 제조업 지수죠. 예상보다 실제가 못할 개연성이 높죠.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빨간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가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 다음 화면에서 비제조업 지수도 보세요. 예상 포캐스트 56.0보다 좀 약하죠? 55.3.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약간 그 흔들림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방향은 지금 지수가 바닥을 찍고 좋다. 그러나 강도는 2004년만 못하다는 거죠. 그것의 결정은 환율하고 외인 매수가 결정지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체킹하시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꼭지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고 절대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 1920포인트, 2차 1950포인트 그 정도의 포인트는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설정일 뿐이고 그 두 가지 변수를 좀 살피시고 섹터를 잘 보세요. 뭐 1분기에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가 건설, 유통, 화학, 유화 네, 이런 쪽입니다. 근데 섹터 내에서도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1분기에 실적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업체,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은 업체, 수급이 좋은 업체, 이런 쪽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